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66회 위기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네. 누가 먼저 얘기할 건지요? 저요. 뭐가 있나 보죠? 네. 네. 저는 오래간만에 전시를 추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호기롭게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바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 네. 다녀왔는데 문신 우주를 향하여 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문신이요? 네. 타투? 아니요. 문신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요? 문신이라는 사람이 있어? 네. 되게 낯설잖아요. 저도 네. 이번 기회에 거의 처음 뵌 것 같은데 돌아가신 분인데요. 1922년생이신 문신 작가님께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프랑스를 오가시면서 회화와 조각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걸 덕수궁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각 작품이 대칭의 미를 되게 강조한 작품이 많은데 그 안에서 우주를 표현한 그런 작품들을 엿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조각 작품을 마주할 기회가 또 많지 않잖아요. 회화에 비해서.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덕수궁 가시는 김에 전시 또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막 우주의 느낌이 나요? 저는 사실 못 느꼈는데 근데 엄청 작품이 정교해요. 정교하고 그리고 사실 실내에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조각이 야외에 있으면 좀 더 효과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그 문신 작가님께서 의도하신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현대미술가 분이세요? 넘나드셨어요. 그러니까 근현대 시기이기도 하고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이후에는 확실히 현대미술 쪽으로 작품을 많이 만드셨어요. 조각이 정교하다고 하면 어떤 거를 정교하다고 표현해요? 대칭과 비대칭이 어우러져 있는데 일단 대칭의 미를 많이 살려두셨고 그 안에서 이제 조그마한 비대칭을 통해서 약간 그 찾아보는 묘미를 또 만드셨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젠가요? 네. 별거 없는데 생각보다 너무 자신있게 말한 거에 비해서는 근황이 전시가 좋았어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말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저도 전시 추천에 이어서 공연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라고 12월 10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인데요. 일제감정기 시대 때 하와이에 갔던 이민 1세대 재외동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여자들이 그 사진 신부로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돼요. 사진 신부 뭐예요? 사진만 보여주고 사진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민을 간 세 여자들이 나름의 그 고난과 역경을 뚫고 세탁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뮤지컬인데요. 하와이로 가시나 보네요. 맞아요. 근데 그 원래 소설 원작이 있어요. 이금희 작가님의 소설을 기반으로 각색을 해서 만든 뮤지컬인데 연말에 부모님과 같이 보면 굉장히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본인은 봤어요 이미? 네, 저는 이미 봤습니다. SC 시어터에서 하나요? M 시어터에서 하는데 되게 따뜻하고 알겠습니다. 보실 분 계신가요? 저 어머니랑 같이 보고 싶네요. 두 분은? 두 분이 나중에 후기를 들려주시는 걸로. 네네. 저도 내친 김에 저도 행사 추천을 두 분이 얘기하니까 마침 생각이 나서 그 독립출판 얘기를 제가 예전에 다뤘었잖아요. 그 에피소드에서 그래서 국내 최대 독립출판 행사가 열렸습니다. 끝났잖아요. 네, 끝났습니다. 뭘 추천이야, 무슨. 내년의 행사를 위해서 미리 추천을 드리면은 이게 1년에 뭐 한두 번씩 가장 큰 행사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퍼블리셔스 테이블이라고 2박 3일 동안 하는 행사가 있는데 제가 참여를 하고 왔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래가지고 좋은 기운을 얻고 왔습니다. 저도 갔어요. 진짜요? 네, 빈둥님 따라서 같이 갔는데 어떠셨습니까? 도로망청 쓰고 왔습니다. 뭐 책을 뭐 이것저것 많이 사시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참여자로 이제 그 셀러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책 소개하고 이러는데 당시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행사가 끝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일을 이제 조금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박 3일 동안 하는 거면 같이 지내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자고 이러진 않고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상주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냥 플리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독립출판 행사들도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많이 이제 다시 재개되는 시점이라서 이번 퍼블리셔스 테이블은 끝났지만 내년 이제 퍼블리셔스 테이블이나 아니면 다른 행사가 있을 때는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청취하시는 분들도 한번 방문하실 수 있도록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유생님 남았습니다. 뭐 저는 굉장히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하나 끝나서 근데 굉장히 기분 좋게 끝나서 스트림 맨파 있던 한지도 모르겠네요.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요? 저의 최애 크루 저스트 절크가 우승하면서 끝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유생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그 인기가 많았나요? 나름 인기 많았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 봐요? 그거 끝났는데? 지금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그것도 얘기가 많더라고. 송중기 나오는 거. 송중기 팬이세요? 그런 건 아닌데 재밌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송중기가 재벌집 막내 아들인 거예요? 네네. 그게 재벌집 막내 아들로 환생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밌겠다. 재밌더라고요, 되게. 나중에 뭐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다뤄주시는 건가요? 그거 딱히 할 얘기 없을 거. 근데 그게 약간 한국 현대사를 실제로 좀 훑어가는 그런 드라마여가지고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목만 듣고 약간 아침 드라마 느낌인 줄 알았는데 또 완전 아닌가 전혀 보네요.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감각적이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껴두고 있는 특집 중에 드라마 특집이 있습니다. 있어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있는지도 몰랐네. 언젠가는 각자의 인생 드라마를 얘기하는 시간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지금은 아니니까 근황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은 위기편의 두 번째 시간 유랑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희 패널분들은 뉴스를 얼마나 잘 챙겨보시는지 궁금한데 뉴스를 평소에 잘 챙겨보는 편이신가요? 뉴스라고 하면 그냥 보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송이든 뉴스 기사든 데스크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다 포괄해서 신문 방송 포함해서 다. 저는 뉴스는 잘 안 보고 시사 프로그램 많이 봐요. 그러니까 뉴스 자체로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해설해주는 시사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정준이의 해시태그. 그때 얘기했죠. 그것도 보고 열심히 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뭐 김종비의 시선 집중 이런 약간 그런 아침이나 저녁에 뉴스를 해설해주는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근데 그거를 뭐 하면서 봐요? 그냥 틀어놔요? 그 출퇴근길에 이제 들으면서 뭐 걷거나 뭐 버스를 타거나 운전하거나 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그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많이 듣고. 저는 예전에는 다 챙겨봤는데 요새는 그냥 방송 뉴스만 그냥 챙겨보고 그 외에는 딱히 안 보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신문을 구독해가지고 늘 하루에 한 번씩은 다 읽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방송에서 얘기해주는 대로 주입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보세요? 방송 뉴스는. 그럼 실시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실시간으로는 안 보고 요새도 뉴스도 그 풀 버전이 유튜브에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나중에 볼 동영상으로 추가해 놓고 뭐 당일이 아니더라도 다음 날이라도 이렇게 보는 식으로. 근데 뭐 보면서 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귀 기울여 듣지는 않는 편이고. 저는 그 뉴스 포털에 올라오는 글 뉴스 자주 보는 편인 것 같고요. 방송 뉴스는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관심 있는 사건이나 이슈 생길 때 그럴 때는 찾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안 보는 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글 뉴스도 어쨌든 꼬박꼬박 튕겨는 보시는 거예요? 그쵸. 어쨌든 핸드폰을 열면 뉴스가 제일 처음 뜨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훑어서 관심 있는 거는 꼬박꼬박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스포츠 연예인 몇만 보는 거야.
그 뉴스에서 보면은 다 분야별로 그래도 하나 둘씩은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생각이 언젠가부터 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래서 뭐 방송이 됐든 뉴스가 됐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편하죠. 그 포털에서 그냥 보고 싶은 거 보는 게 가장 편한데 이것도 챙겨보는 게 나이 들고서는 어려운 일 같아.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 하나의 뉴스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개를 하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여러 개의 뉴스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의 뉴스를 쭉 보는 게 조금 더 망설여지는 이유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글뉴스 봐도 다 우라카이 하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받아쓰기 하니까. 네. 뭐 개인 간의 편차는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뉴스와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계시진 않는 것 같고 다들 일상 속에서 뉴스를 계속 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뉴스가 그냥 일상에 되게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생각한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반대로 뉴스가 내 일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것도 약간 궁금한데 어떠세요? 저는 사실 지금은 후자 같아요. 별로 내 일상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고 어릴 때랑 비교해보면 지금 뉴스 외에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너무나 또 많으니까 사람들한테도 그만큼 영향력이 크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그걸 주의 깊게 듣거나 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뭐 정치면 혹은 정치 섹터 외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다른 분들은 뭐 어떠신지? 저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을 보는 나만의 관점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제 3차 효과라 그래가지고 내가 느끼는 영향보다 아마도 남이 느끼는 영향이 더 클 거야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뉴스를 전해 들을 때 이게 나한테 미치는 영향보다 이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을까라고 느끼는 게 제 3차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뉴스 보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생각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서 뉴스를 욕하기도 하고 막 저렇게 보도를 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 사용이 능통한 젊은이들보다는 그 하나의 뉴스에만 이제 하나의 뉴스로만 듣게 되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한테 조금 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그 저저번 대선 때 어르신들 사이에서 특정 후보가 북한 사람이래, 뭐 북한에서 왔대, 또는 뭐 북한 누구와 뭐 인연이 있대,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는 거를 옆에서 봤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물론 하나의 뉴스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뉴스의 정보 자체가 잘못된 경우이지만 그걸 이제 믿기 시작하면 뉴스라는 그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사람들을 되게 선동하기가 쉬운 수단이구나 라는 거를 느낀 것 같아요. 맞아요. 빈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뉴스 말고도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많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뉴스라는 게 가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매체인 것 같아요. 뭐 세상 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면 어쨌든 뉴스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뉴스가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뉴스 보도 중에서도 위험이나 재난, 위기 같은 거를 언론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고 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막 챙겨보지 않아도 좀 큰 사건이 터지면 어쨌든 가장 빠르게 나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을 생각하면 뉴스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겪어볼 수도 없고 사건 현장에 직접 갈 수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미디어 같은 외부 정보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론이 되게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런 사회적으로 위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런 뉴스라는 채널을 통해서 공유되는 콘텐츠의 파급력이 더 막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즘에는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보도하는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난, 질병,
자살 같은 세 분야에 일단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언론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지 보고 현재 언론들이 그런 걸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뭐 정리하면은 뉴스의 위기 혹은 뭐 저널리즘의 위기 뭐 오늘 이런 거를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위기 뉴스에 대한 그게 아니라 위기의 뉴스 위기를 다루는 뉴스. 그런 의미였구나. 맞아요. 어쨌든 100% 잘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위기 뉴스의 위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질병이나 재난 때 진짜 뉴스가 중요한 것 같은 게 이런 데는 오히려 유튜브나 이런 방송 안 보고 맞아요. 공신력 있는 그 뉴스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근데 거기서 잘못 보도해버리면 진짜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뉴스가 공신력이 있는 소스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더더욱이나 뉴스에 의존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재난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어쨌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 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일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재난 보도를 할 때 지나치게 사회적인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재난 보도 준칙입니다. 재난 보도 준칙하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재난 보도 준칙. 글쎄요. 너무 자극적인 그 부분만 부각시키지 않을 것? 맞아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조항들로는 당연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극적인 보도라든지 뭐 피해자 가족의 오열같이 뭔가 과도한 감정 표현이 들어간 내용들이나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는 지양해야 되고 자극적인 장면을 그냥 단순히 계속 반복해서 보도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고요. 또 불필요한 뭔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근접한 취재도 지양을 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고 뭐 다른 뉴스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겠지만 뭐 예를 들어 취재원을 만날 때에도 진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명을 해야 되고 그 취재원의 전문성이나 신뢰성을 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있는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걸 넘어서 그러니까 현장의 어떤 일들을 어떻게 조명할지에 대해서 각별히 더 유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준칙들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막 법이 아니고 준칙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인 거죠? 가이드라인 수준이기 때문에 안 지킨다고 해서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윤리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윤리적인 문제인 거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자라는 방향성 차원인 것 같아서 뭐 제재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뭐 피드백하는 기관도 없어요? 방송통신 위원회? 방심이라나요? 맞아요. 뭐 TV라고 치면은 뭐 TV의 특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비평하는 방송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옴부즈맨 제도 같은 거. 맞아요. 그런 제도가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지.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뭐 그런 감시 기관들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요즘은 시청자들도 사실 되게 이런 거에 민감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너무 윤리에 벗어나는 기사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뭐 비판 여론이 되게 세지잖아요. 그러면 언론사에서 사과를 한다던가 이런 케이스들도 많고 여기 준칙에 보면 피해자 인권에 대한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뭐 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많은데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소송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왜 여쭤봤냐면 그렇게 크게 지켜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매스미디어, 이게 미디어라든지 이런 저널리즘 자체가 외국에서 많이 우리가 수입해온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토대가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자생적으로 어쨌든 자라난 그런 저널리즘인데 네. 껍데기는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잘 적혀는 있지만 약간 사문화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또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사건이 발생하면 비판 여론이 일고 자성의 움직임이 있고 근데 또 다음 사건이 발생하면 비슷한 일들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네. 이러한 과정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장 최근 사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도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12구 참사. 네. 이거 혹시 어떻게 이때 뉴스 보셨나요? 네, 저는 그 실시간으로도 보고 그 다음 날도 너무 놀래가지고 계속 찾아봤는데 근데 전 보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도하는 방식이 그 화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모자이크를 하긴 했는데 맞아요.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저도 너무 보면서 무서운 거예요.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도가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싶었는데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그렇게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다르구나. 이 보도라는 게 어디까지를 보여줘야 되고 어디까지를 걸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사건 자체도 충격이었는데 그걸 보도받는 입장에서도 그 사건이 보여지는 그런 측면들이 저는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네. 사실 그 보도가 쭉 이어지고 나서 우리나라 보도하고 이제 외신이랑 많이 비교가 됐잖아요. 외신에서 보도한 방식을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게 어떤 그 당국의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자세하게 보도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싣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걸 다 피해서 보도를 하고 자극적인 방송만 내보내고 심지어는 무슨 토끼 머리띠 남자를 찾아라라든지 저도 그랬죠. 미러 이런 얘기만 나오고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웠던 보도였던 것 같아요. 피하려고 피한 건 아니겠죠. 그냥 그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시청률에 도움이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보도는 특히 그 현장 당시에도 그렇고 아니면 그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것들에 사실 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너무 힘든 일이라서 저는 이런 일들이 특히나 재난 관련된 뉴스는 오히려 더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그냥 평범한 뉴스들은 오히려 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언론에서의 행태가 많은 영향을 저한테도 준 거겠죠.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참사 보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세월호 참사 때도 언론들의 행태가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상한 보도를 많이 해대서 사실 그때 많이 언론들이 그 반성을 했다고 들었는데 별반 나아진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다 그 보도 준칙에 어긋난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들이 사고 현장에서 찍은 영상이나 사진들이 되게 여과 없이 전파를 타기도 했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파란 천에 이렇게 사람들이 덮여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냥 현장의 모습들을 전달한다는 명목하에 되게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장면들이 많이 전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되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토끼 머리띠를 포함해서 약물 때문이다. 유명인이 방문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다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추측 보도들이 이어졌는데 그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보도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매체에서는 유족 동의 없이 사망자 명단을 공개하는 일까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사 이후에 이제 방송사랑 각종 기자협회에서 자성의 목소리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방송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가긴 했지만 며칠 지나고는 아마 그걸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며칠 이후에 이런 영상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만들고 성정적인 보도랑 혐오 표현을 거부한다는 식의 공동 서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도가 난 후에 났다는 게 좀 아쉬운 거긴 하지만 언급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나 기존 3사에 비해서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조금 그나마 빨리
있었다는 게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12구 참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실 보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긴급하게 실시간으로 방송에 내보내다 보니까 맞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들도 시청률이나 아니면 클릭수를 고려를 해서 내보낸 보도 행태이기도 하겠지만 그들 역시 처음 있는 일이라서 많이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는 들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그렇게 실시간으로 내보내지는 방송에서 그 실시간의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다른 장면을 그럼 어떤 장면을 써야 될지를 생각해보면 또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후속 보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나름의 경험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았겠지만 당시에 실시간으로 그럼 진짜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걸 먼저 고려했을 텐데 그럼 정말 제대로 된 보도에서는 무엇을 먼저 내보내줬어야 되나라는 의문도 저는 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 뭐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안 되는 거니까 어떤 거를 좀 초점에 맞춰서 보도를 하는 게 조금 더 선진적인 문화일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사람들도 알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디까지가 선정적인 거고 어디까지가 있는 그대로를 정보를 위해서 알 권리를 위해서 전달하는지에 대한 경계가 사실 뭔가 딱 칼로 잰 것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뭐 그 SNS에서 이미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들 같은 것들은 이미 돌았으니까 초기에 그거를 기자가 혹하는 마음에 썼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도들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무슨 토끼 머리띠라든지 뭐 그런 걸 되게 여과 없이 보여주기도 했었고 사실 일본 방송 보니까 마네킹들을 막 쫙 세워놓고 실제 되게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그 앵커가 거기 안에 껴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실험 형태의 영상도 많이 만들기도 했었고 뭐 해외 외신 같은 경우도 좀 되게 최대한 정제한 언어를 많이 내보냈거든요. 인터뷰지도 많이 내보내기도 했고 전문가한테 가서 이 사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다른 방법들이 많았을 텐데 왜 그렇게 자극적인 그러니까 거의 어뷰징에 가까운 기사들만 나왔는지 조금 그건 안타까운 부분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알 권리랑 좀 부딪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게 뭐냐를 고려해서 그런 보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많지는 않거든요. 알 권리라는 게 토끼 머리띠를 알 권리인가요,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언론상에서 궁금해하던 것들이 그런 토끼 머리띠와 같은 그런 일부 얘기들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다면 모든 사람한테 내보내주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 정도는 얘기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루머에 가까운 얘기를 과연 공중파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내보내는 방식의 문제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진짜 원인이고 이 사람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랑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찾아보는 움직임을 경찰이든 이런 데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는 조금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우선순위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뭐 당국의 책임이 왜 있는지 사실 그리고 이게 이태원에서 그런 할로윈 축제라는 게 뭐 한두 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유독 올해만 그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었고 그런 루머나 아니면 굉장히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혹하는 뉴스보다는 훨씬 더 그 공공적인 전파를 쓰는 그 공중파 방송이든 아니 방송사라면은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뜬 소문만 가지고 보도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속보였잖아요. 그럼 방송사나 기자도 이걸 조회수나 뭐 클릭수, 뭐 이슈몰이 이런 생각보다는 당황해서 이거를 그냥 빨리 전달해야겠다. 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프로페셔널 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대처에 대한 그 매뉴얼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그 뉴스를 당시에 보면은 뭐 24시간 내내 똑같은 뉴스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정 조금 루머 형식의 그런 사건들도
총 뉴스의 일부분으로 보도됐을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뉴스만 보게 되고 그런 게 더 재생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좀 더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도 조금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만 집중해서 내보낸 게 아니고 아까 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조금 더 선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했으나 그거 외에 그 좀 더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이랬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물론 그거를 근본적으로 생산한 그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네. 그거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먼저 보느냐의 문제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매스미디어 쪽에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스미디어가 그런 시각을 바라보는 순간 그게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바뀌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보도할 때는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그 마녀사냥식으로 네. 맞아요. 뉴스가 좀 일조하는 그 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뭔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뭐 이태원 참사뿐만이 아니더라도 원인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사건에서 어느 한 특정 대상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합적이죠. 네, 그리고 지분을 가져가도 어느 한 대상의 지분이 많다라고 느끼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도를 할 때 사람들이 그 대상을 찾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상을 찾아내려는 그 일을 뉴스가 일조할 때가 있어서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희끼리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거를 봐서 어떤 뉴스가 어디까지 보도가 돼야 되는지 진짜 말 그대로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언론사에서도 그런 혼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 준칙들이 있어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었고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보도 준칙이 필요하고 네. 우리도 그 준칙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병 보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뉴스를 찾게 될 때가 뭔가 모르는 일을 마주할 때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과학이나 의학 같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굉장히 피부로 느꼈던 게 바로 코로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네. 코로나19 처음에 발병했을 때 혹시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네. 근데 처음에 진짜 웬갓 그 이야기들이 네. 다 나왔거든요. 뭐 중국에서 박쥐를 뭐 잘못 끓여가지고 먹어가지고 그런 거다. 끓여서 먹었대요? 뭐 그랬어요. 혼자 이상한 거 본 거 아니야? 처음 듣는 얘긴데. 근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우한에 무슨 시장에서 박쥐 먹는다는 얘기 맞아. 그렇지. 먹다가 그게 잘못 퍼져가지고 그런 거다. 또 시작해가지고 초반에는 우리나라에 퍼질지까지 모르고 그러니까 중국에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보도가 되다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더 혼비백산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네. 초반에 우한 바이러스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WHO에서 제공하는 그런 재난보도, 거기도 질병보도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지역명을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우한 바이러스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퍼뜨린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그 무슨 중국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갑자기 뭐 이걸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별별 괴담 수준의 얘기 다 돌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감염병 보도 준칙이 사실 2020년이 돼서야 제정이 됐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뭐 메르스 같은 질병이 있기는 했지만 코로나만큼 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급력이 있었던 질병이 있나 하면 또 굉장히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그런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발병 초기에는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담은 기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뉴스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닐 옷이랑 마스크를 입은 여행객이 출국장을 향하는 사진이 담긴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비닐 옷이랑 마스크를 입은 여행객이 출국장을 가는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탈출을 하고 있다. 엑소더스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났다라고 하면 어떤 게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런지 모르지 않나? 맞아. 탈출하는 건지 여행 가는 건지 마스크를 그냥 감기 걸려 쓴 건지 모르는데 그냥 막 상상해서 지어낸 기사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 일단 애초에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병 초기엔 특히나 이 그 규모나 피해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탈출이라고 하면 진짜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것 같고 막 탈출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공포감을 조성을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준칙에서 좀 어긋났다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뭐 게이클럽에 확진자가 갔다. 막 확진자가 3일 내내 왕돈가스만 먹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나왔거든요. 많이 본 것 같다, 그런 거. 네, 그쵸. 뭐.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맞아요. 확진자 동선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되게 선정적이거나 가십거리식의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한이라는 이름을 안 쓰게 된 것도 사실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가 들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중국인에 대한 좀 악의적인 혐오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차이나타운에 가보니까 위생이 심각하다. 근데 사실 뭐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 기사잖아요. 근데 좀 악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백신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았잖아요. 백신 기사 생각하면 좀 이미지가 어떠세요? 백신? 네. 그게 참 안타까웠던 게 부작용이 있어서 약간 힘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의 기사를 다루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미 옐로우 저널리즘 이런 데서 나온 기사를 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갖다 베껴 쓴다든지 이런 식의 기사는 오히려 공포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좀 너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언론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랑 공포를 야기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그런 평도 많았어요. 사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좀 늦어지면은 왜 안 들어오냐고 난리를 치고. 맞아. 막상 오면. 막상 맞으면은 부작용 날리고 난리치고. 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근데 그거는 또 약간 언론에서도 되게 골머리 아팠을 것 같은 게 그 정체를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맞아요. 백신을 맞아서 이 또 다른 질병에 걸릴 그 인과도 모르는 거잖아요. 백신을 맞았을 때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도하는 것과 이건 인과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것과 저는 그게 악의적을 다 떠나서 되게 고민될 것 같아요. 언론사에서도. 네. 근데 전반적으로 전체적 통계만이라도 알려줬으면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뭐 부작용이 몇 % 정도 나왔고 이런 식의 어떤 전체적인 백신에 대한 통계, 역학 통계 같은 걸 같이 내보내주거나 했어야 했는데 마치 맞으면 한 50% 절반은 다 부작용 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안타까웠죠. 맞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모르니까 기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혼선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인 지식이면 오히려 그런 것들 기사에 포함을 시켜서 어떤 부분들을 더 알아야 되고 왜 이게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포함이 돼도 읽는 사람들이 맞아요. 자극적인 것만 보이는 또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되게 그 백신 기사들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 이건 뭐 명확하지 않고 이 케이스가 백신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백신으로 인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글 자체에 약간 현혹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이러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공포가 생기기도 해요. 위험의 사회적 확산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단순히 그냥 개인의 심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토대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가 모호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충돌할 때 위기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진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 나서서 뭔가 호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전문가의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읽는 사람들은 맞아요. 되게
이거를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에 대한 보도가 여기에 해당됐던 것 같기도 해요. 막 안전한에 많은 이야기가 사실 많았으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 게 과학은 우리가 모르는 분야고 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자들의 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과학 전문 기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성이 강한 과학 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빈둥님은 아시겠지만 언론사 내부에서도 이제 출입처가 순환 제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순환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쌓기가 되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죠. 빈둥님은 어떻게 아시죠? 저는 모르는데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왜 안다고 생각하지? 뭐 예전에 뭐 관련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언론정보학과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전공? 아니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쪽으로 뭐 진로를 정할까도 유랑님이랑 마찬가지지만 같이 정하긴 했지만 뭐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니까 만약에 저 자리에 진짜 전문성 있는 기자가 있었다면 다른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렵죠. 아까부터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들었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기사나 아니면 언론사의 문제를 너무나 좀 성역화하는 느낌이 좀 저한테는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전문성을 갖고 나름의 윤리성을 갖고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책임을 그들한테 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보고 그거를 문제시하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그냥 저 새끼들 왜 저렇게 보도를 하지? 하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서 다음 보도를 위해서 피드백을 주거나 이런 단계가 저는 보다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짜뉴스 새끼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감정이 그 기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들의 만약에 구조적인 상황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 아까도 뭐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좀 양가적인 감정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언론사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레기 하게 된 이유가 기자들이 작성해내는 기사의 수준이 너무 처참해서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한편으로는 받아들이는 대중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기사들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기사들도 있었는데 그거를 자극적으로 내보내는 언론사의 문제도 있지만 자극적인 것만 바라보는 대중의 문제도 저는 한편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다음 그 챕터에서 자살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그 자살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도 초반에 다뤄질 때에는 그냥 되게 자극적으로 다루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댓글에 그 기자를 막 기레기라고 또 욕하는 댓글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자살 문제를 다룰 때 그 심리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 뭐 이런 안내를 사소한 거지만 해주는 기사를 발견했는데 그 댓글에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안내해주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런 자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뉴스를 또 찾아보고 하실 테니까 그런 피드백을 준 걸 봤는데 그 이후에 비슷한 류의 기사가 나올 때 그런 글들이 많이 적혀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할 때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적힌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빈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뭐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탓하는 댓글들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기사도 많고 잘 분석한 기사들도 많은데 그들에 대한 칭찬은 우리가 조금 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또 들어서 오히려 그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들도 변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뭐 그게 기자가 됐든 언론사가 됐든 간에. 근데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만 몰린 것 같아서 물론 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의 원인 제공은 그들이 했겠지만 우리라고 해서 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냥 그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대중들의 언론에 대한 그 인식, 문화 이런 것도 상향돼야 되는 것 같고 언론사에서도 대중을 호도하거나 이런 기사는 좀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대중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중은 불특정 다수고 너희들 왜 그렇게 생각하네? 라고. 그러니까 물론 전 대중의 차원에서 어떤 시민의식이 올라가고 언론관이 좀 더 정립된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바람의 영역인 거고 어쨌든 기사를 생산해내는 언론사는 자극을 주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반응을 왜 그따위로 하고 탓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거기서도 반응을 왜 그렇게 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필요는 하겠는데 근데 기본적인 자극이 그렇게 주어졌는데 그렇게 반응 안 할 수가 없나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자극을 보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빈동님께서 뭐 좋은 기사들 많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항상 좋은 것들이 있을 때 나쁜 것들이 한 10% 20%만 섞이더라도 그 좋은 걸 다 갉아먹게 되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언론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기사들을 양을 끌어올리고 그런 기레기 같은 쓰레기 같은 기사를 줄여나간다면은 언론이 먼저 바뀐다면 충분히 저는 대중의 반응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대중 먼저 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갈리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먼저일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뭐가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그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칙들이나 권고 사항들을 언론사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대중들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냥 무지성으로 비판을 하기보다는 좀 더 근거 있게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고 그쵸. 그렇다 보면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도 그걸 더 수용하기에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뭡니까? 유랑님의 의견은 뭡니까? 근데 저도 순태님처럼 이제 같이 가야 한다는 굉장히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는 이런 중간에 두 명이 있고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구만. 옛날에 그 KBS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같은 걸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 내부에서 자신들을 다시 비판해주고 하는 그런 옴부즈맨 제도를 좀 더 재밌게 만든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미디어를 상대로 하는 미디어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이제 비평하거나 언론에 대한 기사를 쓰는 뭐 미디어 오늘 같은 기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중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도 가져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 친구들을 보거나 아니면 그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 그들도 되게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뭐만 하면 기레기라는 말이 돌아오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의욕이 안 생기겠죠. 뭔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게 너무 서로 감정 싸움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언론사에서는 대중들을 상대로 되게 그들의 수준을 좀 그냥 낮게 보는 그런 처지까지 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들 좀 우매한 사람들로 보고 너네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냥 기레기 같은 측면만 보니까 그냥 너네는 너네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만 같아서 저는 그런 감정 싸움이 너무 좀 무서운 거죠.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그게 물론 누가 먼저 바뀌느냐의 책임을 묻게 된다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더 양쪽 모두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더 무게를 가셨네요. 선트님이랑 중도로 가셨네.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저는 대중이에요.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려면 당연히 기자죠. 당연히 언론사지만. 네. 지금의 사회 행태는 모든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서 반대쪽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많이 옹호해 주시네. 그러니까 무슨 언론사 사장이 된 것 같아 지금. 근데 저는 빈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도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기사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레기라고 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언론이 보수적인 시각으로 쓰지 않았는데도 댓글에 그냥 무조건 그 언론사 이름만 보고 너네 뭐 이런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다 보면 사실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는데 그런 반응이 돌아오면 언론사 입장에서도 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동님이 좋은 기사가 있고 나쁜 기사 일부 다르게 하는 것처럼 대중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대중들도 그렇게 막 무시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일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넘어오는 거야?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든 생각인데 기사를 찾아보다 보면요. 긴 기사에는 댓글이 없어요. 근데 보통 긴 기사에 이제 분석적으로 막 잘 분석을 해놓고 하는 기사가 많은데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묵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긴 기사에는 관심을 많이 안 두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짧게 이제 자극적으로 온 콘텐츠에는 악플도 있고 뭐 좋은 선플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에서도 그런 조회수나 시청률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그렇게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뭐 방송이나 신문에 우리가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는 순위별로 다 정리가 되고 조회수별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계속 자극적인 게 재생산되고 이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그 영향이 클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염려스럽긴 한데 사실 하다 보니까 우리의 얘기로만 이뤄지고 있는데 답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살 보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죠. 네, 혹시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에 죽지 않나요? 자살하지 않나요? 맞아요. 베르테르가 자살하는 걸로 끝이 나는데 이 소설이 이제 처음 출판됐을 때 독일에서 출판이 됐는데 이 책을 읽은 많은 청년 독자들이 주인공인 베르테르를 따라서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유래를 해서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자살에 대한 소식이 특히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동조해서 심리적으로 동조해서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잇따르는 그런 사회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저 이번에도 이제 헤드라인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뭐가 잘못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청년, 벼랑 끝에 선택을 하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있으면, 제목이 있으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벼랑 끝의 선택이라는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불필요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아요? 정답이요? 되게 많이 섞여 있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그 청년이 꼭 생활고로만 선택한 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있어요. 측면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다 맞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벼랑 끝의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극화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되는 거고 유랑이 아니라 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살은 하나의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요인들이 섞여 있는데 생활고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자살 동기만 한 가지로 찝어서 보도하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일 수도 있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생활고가 때문에 힘든데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살을 해야겠다라는 식의 잘못된 아이디어를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자살을 사실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는 식의 합리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걸 피하고 자살로 발생하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라는 그런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뭔가 사망했다, 숨지다 등의 다른 표현을 써야 된다는 내용과 자살 방법이나 동기, 뭐 도구 같은 것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야 모방 자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피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초반에는 잘 안 지켜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서 뭘 사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뭘 피워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거 진짜 상세하게 보도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그런 보도들이 진짜 많았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사실 몇 년 사이에 되게 연예인 자살 사건들이 집중되어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면서 좀 나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센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럴 때는 여기에 전화해라 라는 식의 멘트도 추가가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재난이든 감염병이든 자살이든 이슈가 터지고 비난을 받고 다시 뭐 자성의 움직임이 있고 요게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위기 뉴스의 위기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천천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떤 보도 준칙들이 있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윤리잣대를 비슷한 상황에서 더 엄격하게 들이밀 수 있지 않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 준칙들이 언론사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런 이미지들이 사실 SNS를 통해서 먼저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패널 분들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보가 더 확산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우리도 뭔가를 포스팅하거나 공유하거나 이러한 과정이 있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우리도 네. 이제 언론사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신중하게 정보를 확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방송도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녹음한 내용들을 지금 반추하게 되는데 욕할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책임감을 조금 더 이제는 개인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생겼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예 그런 준칙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쯤 돼서는 진짜 생겨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그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사이버 레카 그래가지고 맞아요. 너무 진짜. 심각한 문제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 소식을 전할 때 개인 차원에서도 많이 소식을 전하게 되니까 그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중파의 그런 뉴스들 못지않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그치요? 네. 어떻게 뭐 들으셨는지. 저는 조금 오늘 복잡했던 것 같아요. 왜요? 마음이. 양쪽에서? 언론사의 미래 언론사주로서 저 왜 그랬냐면 네. 가장 크게 조금 오늘 생각이 많았던 이유는 제 주변의 기자인 친구들을 보면서 평소에 많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들과 같이 언론사 입사를 준비했지만 그들이 변해가는 모습이 저의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꼭 걔네 탓일까라는 생각이 언젠가부터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언젠가부터 조금은 그런 우월한 선민의식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들한테 그리고 그들의 뉴스를 바라보는 대중을 조금 내리까는 그런 눈빛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더 자극적이고 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거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들에게 책임을 물 수도 있겠지만 그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예전에 그들을 아는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게 한편으로는 저 같은 대중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그때부터 들어서 그들을 옹호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아니 그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잘못을 한 거지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들 개인의 문제만 같진 않아서. 그래서 아까도 유랑님이 뭐 SNS에서 올리는 그런 게시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냥 뉴스를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책임감을 갖는 게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너 잘못됐어, 이거 잘못된 방향이야 하고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는 너무나 쉬운 방향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들 못지않게 그들을 문제 제기하고 그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시청자들의 역할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오히려 이런 준칙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조금 제 자신한테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는 들어서 뭐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유랑님이 하시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빈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기자들의 인식이라는 게 되게 대중들과 유리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어떤 선민의식도 있는 거고 분명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검찰청에 출입하는 그 기자들 보고 무슨 김프로 2%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검사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는 막 그 국회의원들한테 선배님 이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되는 그 사람들 중에 기자들이 많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동일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사를 시혜적으로 베푸는데 대중들이 이렇게밖에 못 받아들여 하면서 기레기란 말에 또 굉장히 발끈하는 거잖아요. 저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기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중의 문제만도 아니고 확실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 전체적인 너무나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구조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유랑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재난보도준칙, 위기에 관한 보도준칙만큼은 그래도 사명감을 지키고 저널리스트로서 좀 기자분들께서 좀 잘 지켜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좋은 기자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대중을 내리깔면서 기사를 배포하는 그런 행태들이 앞으로 조금씩 줄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부터 약간 기사를 볼 때도 좀 비판적으로 보고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유랑님은 오늘 준비하시면서 혹은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유독 어려워 보신 것 같던데요. 이 세 명이 딴소리만 하고 있어가지고 당황을 하시지 않으셨는지. 또 하고 싶은 말만 했어. 근데 주변에도 네. 뭐 언론인이 된 친구들이 많잖아요. 뭐 맞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어떻게 보면 빈둥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누구 하나를 탓할 수 없는 게 너무 이 역사가 많이 축적이 됐고 네. 너무 많은 것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고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더 네.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언론사들도 그들 나름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기사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건강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하는 거는 쉽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거는 같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도 그걸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이런 준칙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몰랐고 상세한 내용도 저희 자체도 몰랐으니까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알게 된다면 단순히 특정 기사를 봤을 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저 새끼 취재 안 했네. 여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잘못됐고 여기 다른 언론사의 이 기사를 보면 이런데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왜 얘는 이렇게 썼을까? 이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사주 아들이세요? 왜 그러냐면 네.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난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네. 그래서 아마 유랑님도 달랐어야죠. 아니, 민동님 달라야죠. 그게 구조를 뛰어넘는 개인이 저는 존재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랑 유랑님이 예전에 뭐 언론사 입시를 준비를 한 사람으로서 나라고 달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도니까 맞아요.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걱정이네요. 나면 더 심했을 거라고 저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오늘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 뭐냐면 안 되길 잘했다. 여기서 그냥 우리 편한 방송을 하고 있는 걸로 만족하고 있는 게 다행이다. 네. 근데 저희 방송이 저는 되게 좋은 예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뭔가 이 자존감 뭐야? 방송을 하면 되게 댓글에 좋은 댓글 많이 달리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걸 또 원동력 삼아서 내가 더 열심히 분석하고 준비하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욕만 써놓고 관련 없는 막 이상한 말만 써져 있으면 사실 힘 빠질 거거든요. 동기부여가 안 돼. 네. 맞아. 그럼 반대로 조금 건설적인 비판도 저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빈둥님 방송 이거 아니에요? 빈둥님 에피소드에 그래요? 네. 아니요. 하시는 김에 유랑님 에피소드에 이번에 하시는 저 에피소드 말고 폭탄 돌리기가 뭐야? 그래서 뭐 무지성적인 그런 비판은 안 좋겠지만 당연히 앞으로 나아갔으면 이런 방향으로 좀 발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라는 의견이 달려도 저희한테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쓴트님 말씀대로 우리도 뭐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소중함도 알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뭐 여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위기편의 두 번째 이야기, 그 유랑님이 준비해주신 위기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아마 청취자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네. 관련된 내용을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거기서 한번 다시 토론회 장을 펼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